JMP Medi Incorporate에서 법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현 부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재현 부회장께서는 서울의대 치과의사이시면서 뒤늦게 또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The Life of Medicines, The Mind of AI, Co-Lifestyle, Life Cycle Governance for Learning Systems in Healthcare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MP 메디 변호사 이재현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주신 재단과 김현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The Life of Medicines, The Mind of AI, 그러니까 즉 의약품과 인공지능이 함께 진화하는 시대에 어떤 규제 거버넌스가 필요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약품은 분명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 임상, 허가, 시판, 그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사용, 그리고 사후 감시까지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AI가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은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또 학습 곡선을 그립니다. 이제 이 둘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체계는 대부분 한번 설계하면 고정인 시스템, 스태틱 시스템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의료 AI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성능과 행동이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정된 기계를 관리하던 시대로부터 학습하고 변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다뤄야 하는 새로운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까요? 첫째로 AI는 이미 신약 발견, 전임상, 임상, 그리고 제조, 허가, 실제 진료까지 의약품 생애 주기의 거의 모든 단계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둘째로 하지만 규제와 거버넌스는 언제나 그렇듯 여전히 정적인 시스템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AI를 그냥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로만 취급하면 학습하고 업데이트가 반복되는 지금 실제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적응형 지능, 어댑티브 인텔리전스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또 모델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위험과 책임 구조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어찌 보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관점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AI는 더 이상 어떤 의료기기의 부품이 아니라 치료제와 함께 진화하는 동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의약품은 환자에게 투여된 이후에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데이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고요. 마찬가지로 의료 AI도 배포 이후에 실제 데이터, 실제 환경에서 계속 학습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처럼 기기를 심사하고 허가받으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의약품과 AI의 생애 주기가 서로 얽혀 돌아가는 코-라이프 사이클, 소위 공동 생애 주기 관점으로 거버넌스를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5부분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의약품의 전통적인 생애 주기를 짚고 또 생애 주기 각 단계에서 AI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함께 진화하는 AI와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한 4가지 필러를 밸리데이션, 그리고 체인지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서베일런스, 어카운터빌리티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묶는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안전성, 적응성, 투명성을 좀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드리고 끝으로 그러니까 한국 지금 의료 현장 맥락에서의 정책 어떤 블루프린트하고 핵심 테이크어웨이 정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약품의 생애 주기인데요. 이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뒤에서 AI하고 결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의약품의 전형적인 생애 주기를 그냥 간단히 도식화하면 이런 정도인데 디스커버리에서는 후보 물질을 찾고 기전과 타겟을 탐색하게 되고 디벨롭먼트에서는 전임상 연구하고 초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후에 시장에 진입해서 실제 처방이 시작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경험, 소위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통해서 약의 가치와 위험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약품은 처음 설계된 순간이 아니라 전체 생애 주기를 통해 평가받는 존재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가 AI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보시면 되게 학습 곡선 같은 형태가 됩니다. 러닝 커브여서 처음에는 성능이 낮다가 데이터 더 많이 학습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어느 순간 익스포넨셜하게 폭발해서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그림을 떠올리는데,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 AI는 한번 학습하고 고정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러닝 커브만으로는 의약품과 같이 쓰이는 AI의 어떤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라이프 사이클과 러닝 커브를 연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겹쳐보면 이미 의약품의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스크리닝, 후보물질 발굴, 생성 모델을 이용한 구조 설계 등에서 AI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클리니컬 트라이얼 단계에서는 환자 코호트 선정, 위험도의 어떤 층화, 그리고 계층 중간 분석, 그리고 적응형 설계에 AI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매니팩처링 단계에서는 또 품질 고도화와 공정 제어, 예측 유지 보수 같은 생산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고요. 또 리얼월드 케어 또는 리얼월드 에비던스 단계에서는 실제 진료 데이터로부터 효과 부작용 예측, 안전 신호 조기에 포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의약품 생애 주기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도 단일 시점이 아니라 전체 생애 주기와 동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는데, 왜 굳이 그러면 코어 라이프 사이클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말을 쓰는가인데, 사실 여기 계신 다른 연자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제 실무가여서 저만 박사 수료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규제 모델은 대부분 직선형이거든요. 리니어인데, 그래서 심사하고 허가하고 사후 보고 이런 구조인데요. 근데 다른 학습하는 AI를 포함한 시스템들은 원 사이클이 돌고 나면 다시 이전 단계로 피드백이 들어가는 구조, 어떻게 보면 원형, 그러니까 서큘러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사용 중의 데이터, 성능 변화, 위험 신호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의 출발점이 아니라 어떤 함께 돌아가는 생애 주기를 상정하는 코어 라이프 사이클 거버넌스라는 프레임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이 코어 라이프 사이클을 지탱하는 이제 4가지 필러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과 유효성 평가입니다. 여기는 데이터 품질, 실제 검증, 그리고 설명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역시 데이터 품질에 관한 겁니다. 이 모델이 활용할 대상 환자 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 데이터인지, 라벨링이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부여되었는지, 데이터가 현재 환경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특정 연령, 성별, 질환군에 대해 구조적인 편향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 단계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검증은 이런 데이터 검증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축은 임상 및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인데요. 우리는 흔히 인터널 밸리데이션 성적만 보고 모델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익스터널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인구 집단에서도 이 성능이 유지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은 이 예측 확률이 실제 발생 확률하고 잘 맞는지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위험 80%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는 20%만 발생하면 임상의로서는 그 모델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끝으로 리얼월드 퍼포먼스 트래킹이 필요합니다. 이 어떤 발표 시점의 성능이 아니라 배포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축은 AI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이것들을 평가하기에 참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설명 가능성입니다. AI가 블랙박스 같아서 임상이가 안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인데, 설명 가능성은 단순히 어떤 모델 내부를 해석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사용자인 임상이, 그리고 모델이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낸 설명 간의 신뢰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갔고, 그럼 모델이 어떤 패턴을 근거로 판단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안전한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설명 가능성이 진짜로 환자 안전하고 연결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중의 집중을 잃기 시작한 시간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네. 두 번째 필러는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인데요. 변경 관리입니다. AI는 한 번 승인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뀌는 존재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AI 시스템은 전통적인 의료기기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또 개선되어서
그 매번 변경 사항을 하나하나 규제기관에 가져가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규제기관도 그런 것들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과거의 접근법이 스태틱 어프로블, 뭐 소위 각 업데이트를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플랜드 어댑테이션을 해서 변경의 방법론을 미리 승인받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개별 업데이트를 승인받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과 절차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를 승인하고 그 다음은 그 시스템에 그냥 맡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프레임워크가 어떤 그 바이오 헬스의 그 ACCP, 뭐 알고리즘 체인지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영미식 개념입니다. ACCP는 크게 그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그 허용되는 변경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사전 승인된 계획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어느 수준부터는 이제 재심사가 필요할지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변경 이후에 어떤 테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또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경 사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알릴 것인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포함해서 빠른 업데이트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관리의 또 다른 핵심은 그 배포하고 롤백하는 그 규율인데요. 어떤 버전이 어느 시점에 어느 병원에 배포됐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각각 버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고요. 실제 운영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누가 어떻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것인지도 미리 다 계획이 돼 있고 규제기관이 이를 토대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게 아무래도 로그하고 이제 그 추적 가능성이 될 텐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찾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그 네 가지 필러만 넘어가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변경 관리가 잘 작동하려면 이 커뮤니케이션 루프가 필수적인데 임상의한테는 모델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그 일상의 언어로 알려줘야 되고요. 규제기관은 변경 이력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적절한 가시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어로서 보험자하고 또 그 평가기관은 모델 변경이 진료 패턴, 비용,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도 강조드렸듯이 이 모든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나중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추적 가능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필러는 성능 감시와 모니터링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그 배포 후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돌아가는 AI는 개발 단계에서 보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일단 들어오는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는지, 그리고 와 있는 모델의 성능 혹은 문제 자체의 정의가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측 정확도뿐 아니라 확신도의 왜곡이 생기지 않는지, 또 알림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그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느 수준의 성능 저하 혹은 이상 신호에서 이제는 개입해야 한다는 그런 스레시홀드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적절한 얼러트가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모니터링은 어떤 이 적응형 AI를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 학습 루프를 우리가 그 상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찰에 끝나지 않고 이런 연결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돌아오고 이제 뒤에 간 거를 또 다시 피드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하는 사이클은 뭐 5단계 정도인데 이제 이런 구조가 체계화가 돼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AI를 설계하고 또 AI의 그 프롬프트를 쓰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디텍트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원인이 그 데이터 문제인지 뭐 모델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임상단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실수인지 환경 변화인지 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설계하고 또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시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거를 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또 다시 배포하는 거. 그래야 그 학습하는 AI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너무 그 앞단에서 다 관리할 게 아니라 통제된 방식으로 학습하는 AI로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한 시나리오인데, 어느 병원에서 그 특정 약제에 대한 부작용 예측 모델을 이제 쓰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실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입력 데이터 분포가 바뀌었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뭐 예를 들면 그 여기 이제 고령 환자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든가 아니면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이제 크게 늘어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면 베리피케이션을 그 촉발해서 성능 리포트를 다시 뽑아보고 어느 집단에서 어떤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부분적인 재학습을 수행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데이트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먼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검증을 거친 뒤에 통제된 방식으로 재배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학습하는 AI를 두려움이나 어떤 그 통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네 번째 필러는 accountability, 그리고 책임하고 책무의 구조입니다. 그 AI가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할수록 그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의료 책임은 대체로 그 개별 진료하는 임상의에게 그 집중돼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결정했고 이제 의사가 책임진다는 구조입니다. 근데 AI가 개입하면 책임의 중심은 점점 팀 전체 그리고 시스템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한 명의 의사가 그 어떻게 점 찍듯이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러 전문가와 프로세스가 함께 관여하는 쉐어드 팀, 그 또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조직하고 시스템의 정책하고 거버넌스까지 포함하는 어떤 시스템 레벨의 그 책임 구조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책임의 분산이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오히려 각 주체의 역할하고 책임을 더 명확히 나누고 투명한 결정 구조를 미리 설계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이 각각의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액션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이런 그 세이프 하버 조건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게 요 조건들을 밑하면 그러면 이제 혹시 문제가 생겨도 거의 면책 수준의 그 어떤 그 권리와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그 체계인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인간 감독, 그래서 휴먼 오버사이트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이건 그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AI는 결정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 도구고 최종 책임은 사람한테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 리텐션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모델의 입력, 출력, 그리고 중간 판단 과정, 그리고 사용자 대응까지 가능한 한 잘 기록하고 보존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사후 분석과 책임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라벨링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한 체계를 갖추면 그 정도의 세이프 하버 그 요건이 만족되면 개발자, 운영자 그리고 임상의가 그 안전한 범위 안에서 실험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도 열심히 이번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이런 그 배경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꼭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그 EU에 비해서는 그 이 철학하고 이제 그 실제 운영 모습이 그 어느 정도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각 지역은 이제 의료 AI 거버넌스를 그 놀랍게도 그 살아온 방식대로 약간 그 조상 대대로부터의 또 역사적인 흐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고요. 미국은 소위 플랜드 체인지하고 그 에비던스 드리븐 오버사이트 방식이라고 해서 사전에 정의된 변경 계획을 승인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증거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모델을 가져왔고요. 유럽은 그 리스크 베이스드의 그 좀 그 진화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알아서 책임져라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위험 등급에 따라서 규제 강도를 달리하고 배포 후에도 장기간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장점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패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빠른 혁신과 안전성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그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방식들의 조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공존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정리해서 어떤 그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그 제안을 드려보면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는 세 가지 축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환자를 보호하고 위해 최소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근거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되겠고 이 그 세 축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트러스트, 신뢰가 자리합니다. 세이프티가 없으면 신뢰가 생길 수 없고 그 적응성이 없으면 시스템은 시대에 뒤처지고 투명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놔도 우리가 그걸 믿고 쓰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모델은 이 세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서 좀 지속 가능한 혁신하고 신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별도의 레이어로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데이터 레이어는 이 어떻게 보면 AI 거버넌스 전체의 그 기초 인프라가 되겠고요.
재현 가능성을 확보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추적 가능하게 하는 모델 레이어가 있고, 또 한 단계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변경 관리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수행하게 하는 레이어가 있겠고, 그리고 또 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 모든 의사결정이 어떤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오버사이트 레이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한국 맥락으로 좁혀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의료 인프라랑 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디지털 역량, 그리고 이제 그 의료 그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학습 AI를 위한 안전 기준과 검증 프로토콜을 명확히 수립하고, 변경 관리 체계, 그리고 실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이런 세이프 하버 조건과 전주기 통합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네, AI가 메디슨과 같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거버넌스 역시 두 가지 모두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6가지 정도의 그 실천적인 메시지를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라고 한 5번쯤 말씀드렸는데 진짜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코 라이프사이클 거버넌스는 단순한 규제 도구가 아니라 AI와 의약품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면서도 안전하게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이자 그 실행 전략이 되겠고요. 디스커버리, 디벨롭먼트, 그리고 임상,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컨티뉴어스 러닝, 이 모든 단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프여서 AI 의약품, 사람과 제도가 함께 학습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린 지금 의료 AI 황금기 문턱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면 혁신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환자, 의료진, 그리고 사회 전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미래 그 약재단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연 부회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법률가로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AI가 우리 바이오 헬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그런 가버넌스, 규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의사가 이런 AI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AI의 권고사항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AI를 써보면 아직까지는 검증의 단계, 그 의사가 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 검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막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다 억셉트를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AI가 제공을 해줬는데 내가 그걸 신뢰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진단을 내려서 환자 치료했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했을 때 그 책임은 AI한테 돌리고 싶겠지요, 사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LA에 가면 테슬라 택시,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택시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우리 바이오 헬스의 좀 이런 사례들,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혹시 관련된 정보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치 짠 듯이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그 의료 AI와 관련된 그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세팅하는 중에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구조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직 뭐 공개가 되지 않았든 아니면 이제 이제 실제 사례 단계에서 뭐 그냥 그 자동차 불나고 뭐 이런 정도여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료 AI와 관련된 그 명확한 책임하고 그 법적인 어떤 그 분쟁에 대해서 그 볼 사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큰 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물으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진료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 병원 개설자가 있고 또 실제 진료한 그 의사가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환자가 그런 그 뭐 복약 수능도나 아니면 이제 그런 환자의 컴플라이언트 레벨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그러니까 환자 개인의 책임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AI 그 뭐 쌈디나 이런 그 의료 기기로서 혹은 이제 실제 의료 AI를 보더라도
그걸 이제 실제 개발한 사람이 있고 제조한 회사가 있고 또 상당수의 이제 병원하고의 관계에서는 실무적으로 배포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뭐 도매상 같은 데들도 조금씩 다름이 있어서 그 책임 관계를 이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그냥 그게 이제 법률가들이 그 매번 그 논의를 하는 거고 제가 이 앞서 이런 그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앞에 할 때에는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딱 짚으신 그 부분이 의료 AI와 관련된 것들은 그 지금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앞서 발달해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리걸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